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양영재 작가의 두 소년입니다. 소설 두 소년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미국 공군기가 자행한 피난선 학살 사건의 실체를 마지막 생존자의 증언과 목격자들, 그리고 철저한 자료조사를 거쳐 가공한 르뽀 소설입니다. 양영재 작가는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르뽀 소설 여수역에 이어 이번에 읽어드리는 두 번째 르뽀 소설 두 소년을 202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쟁은 끝났으나 끝난 게 아니다. 철저한 취재와 고증으로 찾아낸 비극의 진실. 그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앨범 사진을 자랑스럽게 펼치고 설명하는 것과 튀어나오는 말은 전혀 딴판이었다. 자유평화 수호는 고사하고 조국 경제발전 기소로서 긍지조차 실종된 채 손바닥으로 가렸던 샘판만 내보이고 있었다. 나가 오음리에서 애들 훈련시킨 것이 남의 나라 지켜주러 가는 것이 아닌게 봉급만 타다 목숨 보전해서 돌아오는 요령이었어. 그래도 한국군 전사자도 5,000명이나 된다던데. 5천 죽어서 4천만이 요만큼 살게 됐으면 플러스요. 괜히 죽은 놈만 불쌍한 거요. 민간인 희생자도 많이 생겼다던데. 전쟁이 그런 것이요. 논에 피 뽑으려다 나락도 뽑히고 그런 거요. 유상태가 거침없이 내뱉는 말은 형제로서는 듣기 힘든 것이었다. 그런 말 들으러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용기를 내서 안도해 온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불편한 대화를 이어나가야 했다. 형 홍춘송이 손가락으로 신문기사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부산 삼부두네. 아따 형님, 부산 잘 안 갑소? 부산 삼부두에서 군인들 월남 떠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러면 형님 요때 부산에서 살았소? 부산에서 쭉 살아왔지. 예. 부산 제3부두는 대형 선박들이 드나들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 물자가 삼부두를 통해 들어왔다. 형 홍춘송이 부두 일자리를 얻으려 돌아다녔던 곳이기도 했다. 형님, 근데 요때 부산에서 뭐하고 살았소? 유상태가 대놓고 하는 질문에 홍춘송은 선웃음을 지어 보였다. 부모 없는 세상살이가 모지락스러웠을 것이라 가늠하는 질문이라 선웃음밖에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앨범이나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유상태가 빤히 쳐다보고 있어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때는 내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가 개인 택시하고 있을 때인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아따 형님, 미군 부대에 있었소? 와마 잘 나갔구만. 유상태는 생급스런 표정을 지었다. 고아가 되어 안도를 떠났던 형제라 사뭇 믿기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또 물었다. 형님, 개인 택시까지 했소? 요즘 개인 택시가 아니고 한시 택시라고. 아, 그거 껍데기는 내 거고 번호판은 회사 거? 그치.
회사 번호판 빌려서 운전하는 거. 아따 행님, 차도 있었고 부산에서 살만 했던갑소. 유상태는 표정을 과장되게 지었는데 뜻밖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래도 유상태가 월남전부터 해서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반응을 보여 형제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헷갈리고 있었다. 거북살스럽게 지난 세월을 자꾸 묻는 유상태 물음은 다행히 문 밖에 인기척이 들려오자 멈출 수 있었다. 엄니, 어디 갔다 오시오? 자네가 면장하고 맞다대기 해서 이장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풀고 왔네. 당제도 못 지내게 하는 놈을 뭐더러 만나요? 그문 어쨌건가. 면장한테 대들면 우리 마을 비료도 못 받네. 지가 뭔디 나라에서 주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요. 나라에서 임명한 면장이 아닌가. 근데 손이 맞는가? 방안을 들여다보는 유상태 모치는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형제가 꼭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라 형제는 툇마루로 얼른 나와 모친에게 인사를 드렸다. 43년 전 그해 여름 이야포 몽돌밭 둔덕 너머로 잠깐 비친 얼굴만 봤던 유상태 모친이었다. 찰나에 불과하지만 잊을 수 없는 순간도 있고 얼굴도 있었다. 밤에 찾아와 미안합니다. 괴한소, 어디서 오셨소? 부산에서 왔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친구요? 모치는 형제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도 당연한 세월이었다. 형제는 모친에게 어떻게 자신들을 설명해야 할지 머뭇거려졌다. 옛날 일이지만 괜히 자신들 때문에 모친 댄 가슴에 건혼나게 하는 게 아닌지 염려되었다. 그렇다고 형제가 그 세월 동안 지녀왔던 부질없는 소망을 집어삼킬 수도 없었다. 형제가 모친 무릎에 답을 못하고 주저하자 유상태가 대신 설명을 했다. 엄니, 옛날에 전장 냈을 때 말이오. 전쟁? 자네 월남 갔을 때 말인가? 아니, 월남 전쟁 말고 6.25 때. 옛날에 인민군들이 쳐들어왔다고 할 때 말인가? 그때 여기에 피난민들 배 타고 오지 않았소. 피난민들이 배 타고 때려왔을 때? 예, 엄니, 그때요. 그 배에 비행기가 때려부렸는디. 그때 절반 죽고 절반 살지 않았소. 글지 죽은 송장들은 경찰 부대가 배에 던져서 불태워버렸는디. 유상태가 설명하고 모친이 선연히 기억하자 형제는 다리에 오금이 저려 굽혀지려고 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나 엄마와 막내 무덤이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행여나 하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다. 남들처럼 부모님 산소 앞에 무릎 꿇고 절 올리고 싶었던 꿈이 모친의 말에 허물어지고 있었다. 근께 그때 살아남았던 친구랑께라. 뭐이? 그때 산 사람들은 경찰이 전부 소리도로 보내부르는디? 큰께 그때 소리도로 간 친구랑께라. 웜에 그런가? 세월에 의해 감정이 달아지기는 했어도 퇴색되거나 윤색되지 않고 화석으로 남아있는 기억도 있었다. 그런 기억들은 희비극이 분명하고 대부분 비극이었다. 비극이라면 비가가 흘러나오기 마련이라 형제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낯선 형제를 보고 다듬작거렸던 모친도
푯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형제에게 물었다. 그때 누구 죽은 사람 있어? 엄마, 아버지하고 동생 둘이 죽었습니다. 오메, 오메, 어찌하스까이. 모치는 손바닥을 연신 마주치면서 장탄식을 뽑아냈다. 불타버린 난초 보고 놀랐던 해초가 오랜 세월 지나서 탄식하고 있었다. 안도 사람이나 안돌에 들어왔던 피난민이나 서로에게 지을 수 없는 멍에이고 생채기였다. 40년 넘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형제는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었고 안도 사람들도 이야깃거리로 올리지 않는 일이었다. 서로에게 지난한 세월이 흘러왔던 것이다. 엄니, 그러고 있지 말고 상 좀 봐주시오. 자네 병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되는디 또 술 먹으려고 그런가? 모치는 마지못해 술상을 차리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형제는 모친의 기억을 받고 싶어 선뜻 들어왔으나 어려운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친 소매 평생 저편에 웅그리고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불편한 손님이고 어리친 강아지 하나 없을 옛날 사건이었다. 더구나 유상태가 면장하고 대거리를 했다 하여 모친 심사가 몹시 안 좋은 것 같았다. 몸에 안 좋은데 술은 괜찮아 불어. 이럴 때 마시라고 하는 것이 술이여. 낮에도 마신 것 같은데 나이도 어린 면장놈이 당제를 지내라 마라 간섭해서 열받아서 한 잔 찌끄러 버렸지. 지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여. 유상태는 삐딱하게 쓰고 있던 군모를 똑바로 고쳤었다. 방안은 치우지 않아 여전히 어지러운 상태에도 풀어져 있던 군복 상의 단추도 꿰어넣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예비군 훈련이라도 나갈 태세였다. 홍춘복은 이야기가 길게 나올 것 같아 다른 것을 물었다. 자식은 몇 명이나? 애들은 지 엄마하고 살고 있어. 묻기를 잘못 물었다. 유상태나 형제나 서로들에게 엇나가는 질문만 오가고 있었다. 형제가 정작 묻고 싶은 것은 엄마와 막내 시신을 행여나 누가 땅에 묻었다면 그게 어디인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답을 혹시나 알고 있을 것 같은 모친이 개다리 소반에 몇 가지 반찬을 얹어 방으로 들어섰다. 염소고기 말린 것이 있어서 지져왔는데 잡사 보이라. 형제가 일어나 상을 건네받았다. 상에는 방풍나물 무침과 거무스름한 고기가 기름에 튀겨져 올려 있었다. 밤에 불쑥 찾아와 염치 없이 상을 받고도 형은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듣고 싶은 말을 해버렸다. 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디 나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요? 그때 말입니다. 뱅기가 배 때려버렸을 때 말이요. 네,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 시신을 요 앞에 옮겨 놨더랬습니다. 어메, 그문 그 송장이 엄마였소? 네. 어메, 그요. 혹시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 시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글쎄, 그것이 하도 옛날 일이라서. 모치는 기억이 가뭇한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모로 돌려놓고 입을 열지 않았다.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작은 섬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니 모친이 기억 못할 것도 없었다. 각인된 기억은 몸뚱이에 새겨져 있는 것이라 유상태는 모친의 기억을 돋치게 만들었다. 엄니, 그때 마을 어른들이 죽은 피난민들 저그 서구지 산에다가 몽땅 묻었다고 안 했소? 그것은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멸치 잡으려고 하는디 송장들이 자꾸 떠오른 게 걷어서 묻은 거고. 그러면 이 친구 엄마는 어쨌다요? 다가 어찌한단가? 그때 경찰이 불러서 아버지가 나간 것 같은디? 모르겠네. 경찰이 여기저기 있는 송장들 배에 실으라고 하더만. 형 홍춘송과 동생 홍춘복 고개가 동시에 상에 처박히다시피 떨어졌다. 접시에 담긴 시커먼 염소고기만 형제 눈에 가득히 들어찼다. 형제가 기대했던 엄마와 막내 무덤은 없었다. 피난 화물선에 수북이 쌓여있는 시신들을 무트로 옮겨 묻을 공간이 안도에 없지 않겠으나 무트에 올려놓은 시신까지 굳이 피난 화물선에 실어서 불태울 것까지는 없었다. 모친의 기억은 거기에서 끝이었다. 불타오른 피난 화물선이 바다에 가라앉아 흔적 없이 사라졌듯 모친의 기억도 거기에서 사라졌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침묵이 버거운지 모친은 슬며시 일어나 방을 나가면서 한마디 흘렸다. 그때 나가 삼을 삶고 있었는데 연기 보고 뱅기가 달라들었는가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리네. 아따 엄니, 엄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게요. 또 그요, 왜 또 그요? 유상태가 방을 나서는 모친 등에 대고 지청구를 붙여댔다. 형제는 모친에게 불청객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이왕지사 알고 싶은 것은 물어봐야 해서 홍춘송은 유상태에게 물었다. 공동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님, 가볼라고라.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파간 사람들도 있고 풀이 우거져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홍춘송은 부탁을 거듭하였다. 엄마 무덤은 없어도 마을 사람들이 물에 떠오른 피난민 시신을 거두었다는 공동묘지에는 가봐야 했다. 행여 아버지와 여동생 시신이 이 앞포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았다면 마을 사람들이 물에서 건져 수습했다는 서고지 공동묘지에 묻혀 있을 수도 있었다. 형제는 부득이 하룻밤을 유상태 집에서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술에 절어 널브러져 자고 있는 유상태는 코를 심하게 골았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전쟁은 죽은 사람에게만 끝난 것이었다. 홍춘송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안도에 와 있다는 것이 비현실처럼 느껴졌다. 여전히 안도의 밤은 사회스러워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잡소리는 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크게 들리는 법이었다. 초가를 걷어내고 기와를 얹은 집이라고 해도 이런저런 잡소리가 지붕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가끔 방문 밖에서 고양이 소리와 함께 퉁탕거림도 들려오고 있었다. 고양이들이 쫓고 쫓기는 영역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천장에서 타르랑 소리가 들려왔다. 고양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씨발.
널브러져 자고 있던 유상태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잠을 못 이루고 누워있던 홍춘송은 유상태를 보다가 고개를 팔베개에 파묻었다. 유상태가 잠시 그러고 있다가 다시 쓰러져 잘 줄 알았다. 방바닥에서 병이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유상태가 담배 꽁초까지 집어넣은 소주병을 건드렸던 것이다. 퍽! 병이 어디엔가 부딪혀 박살나는 소리가 났다. 형제가 벌떡 일어나 보니 술병 유리조각이 방문 앞에 흩어져 있었다. 유상태가 소주병을 집어서 방문에 사정없이 내던진 것이다. 소주병에 맞은 방문이 덜컥 열려 문지방과 틈이 날 정도였다. 소주병을 집어 던진 유상태는 앞으로 꼬꾸라지듯 엎어지더니 방문을 향해 높은 포복 자세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방문을 머리통으로 들이밀어 툇마루까지 기어나간 유상태는 여전히 포복 자세로 헐떡거리고 있었다. 영역 싸움을 하다가 지친 늙은 고양이 뒷모습 같았다. 나가 자네 때문에 못 살겠네. 왜 또 그런가? 이번에는 건너방에서 나온 모친이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한탄을 했다. 그다지 놀라는 모습도 아니었다. 유상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엎드려 있고 모친은 허옇게 새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있는 모습을 형제는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자네가 이런 게 어떤 여자가 붙어 살겠는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소. 모친은 유상태의 등을 연신 쓸어내리면서 진정시키고 있었다. 모친의 손길에 가위 눌림이 풀린 듯 유상태는 포복 자세를 풀고 무릎을 세워 앉았다. 그리곤 가랭이 사이에 머리를 깊숙이 파묻고 깍지 낀 손으로 감쌌다. 고양이 소리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악몽에 가위 눌린 것 같았다. 병 조각에 베인 유상태의 팔꿈치에서는 피가 톡톡 떨어지고 있었다. 홍춘송은 술병 조각을 피해 문지방을 넘어가서 손수건으로 유상태의 팔꿈치를 감쌌다. 꿈자리가 사나웠었나 봅니다. 총알이 안 나간단께라. 술이 취한 상태인지 비몽사몽인지 알 수 없으나 연극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방 안에 있는 동생 홍춘복은 눕지도 못하고 툇마루로 나가서 같이 앉지도 못한 채 모친과 유상태 그리고 형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셋은 미동도 없이 그렇게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묘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홍춘복은 어리벙벙한 긴장 상태가 해지되기 전까지 방바닥에 있는 추억록이나 들춰봐야 했다. 전쟁을 추억하거나 기념하여 전쟁 기념관까지 짓는 것이 사람이 보이는 병리 현상이겠으나 월남에서 살아서 돌아온 파병 군인들은 추억록 한 권씩은 가슴에 품어서 가져왔다. 이국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전장을 떠나오면 추억이 될 수도 있었다. 노트만한 도화지를 묶고 미군 전투 식량 시레이션 박스를 덮개로 만든 추억록에는 유상태 처로부터 받은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붙어져 있었다. 무사 귀국을 바라고 보내준 봉급으로
밭을 조금 샀다는 살뜰한 내용들이었다. 요상태가 처에게 보내려고 써놓은 편지에는 아기가 너무 보고 싶다는 애틋한 글도 적혀 있었고 전쟁을 증오한다는 낙서도 적혀 있었다. 방 안에서 홍춘복이 추억록을 넘기는 종이 소리만 날 뿐 달빛을 받으며 툇마루에 앉아있는 세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잠시 동안 미동 없이 앉아있던 세 사람의 묘한 긴장감을 깨트린 것은 모친이었다. 유상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머리통을 감싼 깍지 낀 손을 풀고 고개를 흔들자 모친이 홍춘송에게 물었다. 근디 셋으로 봤는디 둘만 왔소? 모친은 삼남매가 살아남았다는 것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친의 기억에는 엄마와 막내 무덤은 없었다. 누이는 일찍 가십니다. 아이고 저런, 언제 결혼은 했었다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 25세 가십니다. 오메 어쩌다 꽃다운 나이에 갔을까에. 형 홍춘송은 대답하지 못했고 방 안에 있던 동생 홍춘복은 보고 있던 추억록을 덮어야 했다. 누군 과거 앨범을 들추면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수 있겠지만 누군 과거를 들추면 고개를 도리질 칠 것밖에 없었다. 애기들은 있었다요? 애 둘 낳고 가십니다. 아이고 참말로 뭔 일일까. 오밤중에 형제를 흔들게 만들었던 유상태를 가운데 앉혀놓고 모친과 홍춘송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기이한 밤이었다. 게다가 가만히 앉아있던 유상태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불쑥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참으로 기묘한 현상이었다. 엄니, 명자는 어찌 됐다요? 명자가 누구단가? 아따 엄니, 피난민 다 가고 나서 여기 혼자 남은 가시네 아니 있어. 걔는 조금 키워준 게 여수로 도망쳐버렸다고 하던디. 그건 아는디 아직도 여수에서 산다요? 모르겠네. 여수 고아원에서 식무살이 했다더만. 방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홍춘복도 명자라는 아이가 궁금했었다. 명자는 홍춘복의 가슴 범위 안에 있었지는 않았지만 기억 밖에 있지도 않았던 여자아이였다. 부상당한 명자 엄마가 산에서 죽자 피난민들이 서고지 산에 묻었다. 엄마 무덤 앞에서 혼자 울고 있던 여자아이가 명자였다. 피난민들이 안도를 떠나던 날 명자는 안도리 마을에 남겨졌다. 안도리 부잣집에서 명자를 거둔 줄 알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여수로 나가버렸던 것이다. 명자 이야기를 듣자 홍춘복은 정작 살아남은 피난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무도 모르고 지낸 것도 아니었다. 저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피난민들 말이다요? 네, 묘를 이장해 간 사람도 있다고 해서. 글지라 여름마다 와서는 제사 지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몰래 이장해 간 사람들도 있고. 방 안에서 모친의 말을 듣고 있던 홍춘복은 이마를 만지작거렸다. 한 차원의 비극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다른 차원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비극적 드라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통한 죽음을 비극적 과거와 분리시켜주는 것이 이장이고 혼을 달래는 것이 제사였다. 유족은 이장과 제사를 통해서 죽음을 원통한 세상과 분리시켜 안식을 주어야 했다. 그런데 그간의 세월은 원통한 죽음을 나쁜 죽음으로 묶어두고 있어 유족들은 몰래 이장을 했던 것이다. 몰래한 이장은 넋이 달래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쏟아진 불벼락과 분리된 것도 아니라 그 상황, 그 상태 그대로 자리를 옮긴 것뿐이었다. 형 홍춘송은 이아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부모 형제를 이장을 통해 비극적 현장과 분리시켜 주지는 못해도 제사라도 올려 혼이라도 달래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동생에게 안도에 가자고 해마다 말했지만 홍춘복은 한사코 마다했다. 신혼여행 삼아 찾아왔던 안도에서 더해진 생채기는 홍춘복 발길을 묶어두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정부도 여러 번 바뀌면서 지난 세월을 헤아려 보니 안도마을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방 안에 앉아있던 홍춘복은 방문 너머 모친에게 물었다. 저 혹시 그때 마을에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뱅기가 배 때릴 때 말이다요. 예, 혹시 마을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는디. 뱅기가 배만 때렸지 마을은 안 때렸는디. 홍춘복이 기억을 더듬어 봐도 불벼락은 이아포에 정박해 있는 피난민 화물선에서만 정확하게 떨어졌지 마을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다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했다. 행여하는 마음으로 모친에게 물어본 홍춘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친의 대답은 홍춘복이 안도를 다시 찾아오면서 사려 했던 것을 풀쳐지게 했다. 설이었던 것들이 풀어지자 홍춘복도 툇마루로 나가 모친 곁에 앉았다. 잠 안 오는 밤이었다. 엄니, 안도에서 영감하고 할맛이 죽었다면서요. 그것은 비행기가 배 때리기 한 달 전인가? 의용대 여자들 땜시. 경찰들이 묶어가지고 끌고 돌아다니던 여자들 말이요? 글지에 섹시들이 치마도 차려입고 이쁘게도 생겼더만. 나도 봤어라. 유상태가 묻고 모친이 답해주는 의용대 여자들은 인공기를 들고 안도에 들어오긴 했어도 북한 인민군이 아니었다. 인민군은 점령한 남한 지역마다 의용대라는 것을 만들고 교사나 배운 사람들을 섬 지역으로 보내 관리하도록 했다. 안도에 경찰이 있는 줄을 모르고 들어온 여자 의용대는 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장롱 속에 숨어 있다 마을 사람 신고로 경찰에 잡혔고 장롱에 숨겨준 노 부부는 경찰 총에 맞아 죽었다. 그건 작은 섬 안도에서 일어난 비극 드라마 서곡에 불과했다. 모친은 홍춘복까지 툇마루에 나와 앉자 부모 잃은 형제가 애달파서 그런지 이번에는 태극기를 탓했다. 그렇잖아도 형제는 피난 내려오지 말고 그냥 서울에 머물면서 대문에 인공기를 그려서 꽂고 있었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었다. 실제로 서울 수복 후 집으로 올라가 보니 인민공화국 백성으로 지냈던 염리동 사람들은
붉은 헝겊을 팔에 두른 동네 건달들에게 시달림은 당했으나 목숨들은 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염리동에서 피난을 떠나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은 월남인도 아니고 군경이나 정부 고위직 가족들도 아니었다. 모친과 형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유상태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혼이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베트남 전선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더 이상 발작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소곳하여 술병을 집어 던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나가 그때 본께로 배 태극기가 이슬에 젖었는가 희마리가 없더만. 태극기만 나불대서도 뱅기가 봤을 것인디. 모치는 피난 화물선이 불벼락을 맞은 것을 태극기 탓으로 돌렸다. 어이되었든 조각난 달빛이 비추는 툇마루에 앉아있는 네 사람 그림자 아명은 짙어지고 있었다. 근데 소리도에서도 어디로 갔다더만 어디로 갔소? 부산으로 가십니다. 부산에 일가 친척이 있었소? 없었습니다. 모친이 묻고 홍춘송이 대답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누나가 왜 부산으로 가자고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거제도에 내렸으면 경찰이 만들어준 임시 피난민증으로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고 배급도 받을 수 있었다. 부산 가서 쭉 살았소? 서울 집에 잠깐 올라갔다가 일사후퇴 때 다시 부산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참말로 고생 많았겠소. 전쟁을 거쳐온 세대라면 누구나 겪어야 했던 참혹한 고생에 더해서 부모 없이 살아내야 했던 서러움에 대한 연민이었다. 비극에서는 공포와 연민이 같이 표현되지만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라 모치는 형제에 대한 연민은 이아포에 불벼락이 떨어질 당시에는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를 공포였다. 유상태가 홍춘복을 처음 본 것은 1950년 8월 2일 오후였다. 낮잠을 자고 있던 유상태는 땡볕이 누그러지는 오후 나절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바닷가 모기는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웽웽거리며 날아다니다 사정없이 살갗에 침을 쏘아댔다. 총소리가 들려오긴 했어도 모기만 아니었더라면 더 늘어지게 잘 수 있었다. 유상태가 가로다지 방문을 열어 툇마루로 나서는데 처음 보는 낯선 아이가 대문안 마당까지 들어와 물통을 들고 서 있었다. 낯선 아이는 물에 빠졌다 나왔는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네 누구냐? 물 좀 얻을 수 있냐? 네 이름 뭔디? 홍춘복. 안도에서는 어른이고 아이고 모를 사람이 없었다. 북한 인민군이 여수까지 쳐들어온다는 소문에 안도로 잠깐 피신 왔다 다시 여수로 나간 사람들도 이리저리 친인척 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이었다. 누구 집 어딘디? 서울. 서울? 유상태는 서울을 말로만 들어봤지 가본 적도 없고 서울 사람을 본 적도 없었다. 안도 마을 사람들도 서울을 가본 사람도 없고 갈 일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네 몇 살 먹었는디? 13살. 아따, 그러면 네 나랑 동갑이다. 섬에 사람이 적다 보니 동갑은 없고 형이나 동생뻘밖에 없었다.
유상태는 서울 소년 홍춘복이 동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스스럽지만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가뿐히 들고 있었다. 물 뜬다고야? 저그 산에서 물 내려와야? 저그? 그래, 물은 저그에 있단께. 저그가 뭔데? 서울 소년 홍춘복은 유상태가 손가락으로 이하포 동쪽 동구지 곤머리 바위 쪽을 가리켜도 되묻기만 했다. 유상태가 가리킨 곳은 안도 사람들이 글씨 쓴 바위라고 하는 곤머리 절벽 밑이었다. 그곳에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갯바위에 고이는 샘이 있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서울 소년은 괜히 안도 소년이 자신을 수수꾸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아따, 뭔 말인지 못 알아먹냐? 저그 비락방 밑에 샘이 있다고. 샘이 어디에 있다고? 저그라고. 그때서야 서울 소년 홍춘복은 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렸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 있었다. 동갑이라는 안도 소년이 가르쳐준 샘으로는 갈 수 없었다. 아따, 네 갈 찾아도 모른다잉. 나가 물 떠줄게. 따라와야. 유상태는 서울 소년 홍춘복이 쥐고 있는 물통까지 빼앗아 대문을 나서 어깨까지 들썩이며 둔덕이를 걸었다. 그때서야 서울 소년 홍춘복이 쭈뼛거리며 뒤따랐다. 직선으로 해안에 내리꽂히던 땡볕이 비스듬하게 기울었어도 이하포는 여전히 장작불에 달구어진 가마솥 뚜껑처럼 뜨거웠다. 안도 소년을 뒤따르던 서울 소년 홍춘복이 물었다. 너 이름 뭐냐? 아, 유상태인디 네 서울서 피난 와불었냐? 서울 염리동 집에서 학교를 가려는데 폭음 소리가 들려왔다. 여의도 비행장을 내려다보니 북한군 전투기들이 폭탄을 떨어뜨려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라디오를 켜자 LHAK 서울중앙방송국에서는 북한 인민군이 남침을 했고 국군이 물리치고 있으니 서울 시민은 안심하고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방송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틀 동안 벌벌 떨면서 지냈는데 한밤중에 한강변에서 큰 폭음 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밝자 한강을 내려다보니 이번에는 한강 인도교가 박살이 나서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라디오 방송과는 달리 사태가 심각하자 아버지와 엄마는 급히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다.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오면 이북에서 월남한 가족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서둘러 피난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3남 2녀 5남매도 부모를 따라 피난길에 나섰다. 전철길을 따라 마포나루로 갔다. 마포나루에는 이미 피난민들이 한강을 건너려고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경찰들이 피난 떠나는 사람들을 새우젓 배에 마구잡이로 태워 영등포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서울 소년 일가는 널따란 뗏목에 올라타 영등포로 건너왔다.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났다. 그날이 1950년 6월 28일이었다. 근데 왜 일로 피난 왔냐? 몰라. 그건 서울 소년 홍춘복이 알 수 없었다. 가족은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 서울 피난 수용소에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피난민들을 이동시킨다고 해서 충무를 거쳐 욕지도라는 큰 섬으로 가 있었다. 경찰은 욕지도 피난민들을 분산 이동시키려 다시 세 척의 화물선에 나눠
태워 보냈다. 어른들은 거문도로 간다고도 했고 제주도로 간다고도 했다. 피난민들을 태운 화물선이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던 중 섬 곶머리에서 총소리가 났고 경찰이 정박하라고 지시하는 깃발 신호에 따라 들어온 곳이 안도 소년 유상태가 살고 있는 바닷가였다. 누구 엄마 없냐? 저기. 서울 소년이 손가락으로 이아포를 가리켰다. 안도 소년이 대문 앞 둔덕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니 커다란 화물선 한 척이 이아포에 들어와 닷을 내려놓고 있었다. 화물선은 그물을 크게 치는 어사리 배처럼 배전은 낮고 뱃머리와 배 뒤쪽 고물에는 판자로 2층 마루를 만들어 놓았다. 이물 쪽에 솟은 깃대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고물과 선장실까지 가로된 대나무 활대에는 흰 빨래들이 겹쳐 널려 너풀거렸다. 배전이고 고물이고 피난민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타고 있었는지 배전이 수면에 닿을 듯 말 듯 푹 내려와 있었다. 네 당도리에서 전마 타고 올라왔냐? 당도리? 저그 사람들 바글바글 한 큰 배 말이여. 전마가 뭐냐? 저그 새끼 배들 말이여. 이아포 해안은 수심이 얕아 큰 배는 몽돌밭에 직접 닿을 수 없어 전마선이나 널판지를 엮어 만든 뗏목에 올라타 무트로 올라와야 했다. 아니, 수영했다. 왜? 전마 타고 올라오면 되는디? 경찰이 배에서 못 내리게 한다고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경찰이야. 경찰은 저기 산에 숨어 있는디? 안도소년 유상태 말대로 경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민군에 밀려 안도로 후퇴해온 나주 경찰과 영암 경찰 부대는 안도에 경계 병력만 남기고 건너편 섬 소리도에 가 있었다. 안도에 남은 경찰 경계 병력은 진지라고 하는 움막에 들어가서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었다. 어쩌다 선착장에 나타나 금방 돌아오고 갈 뿐이었다. 호남을 점령한 인민군도 순천에서 소수 병력만 여수에 내려보내고 주력 부대는 낙동강 방어선을 뚫으려 부산 방면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수에 들어온 인민군은 중대 병력도 안 되는 소수 병력이지만 안도까지 올 수 있어 경찰 부대가 경계를 서고 있었다. 안도 경계 경찰은 곶머리에 지나가는 배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근데 니는 왜 배에서 내려왔냐? 배에 물이 부족해서 물 뜨려고. 니 수영 잘하냐? 엄청 잘해. 두 소녀는 친한 동무처럼 말을 주고받았다. 안도 소녀는 보물이 묻혀있는 곳을 가르쳐 주기라도 하는 듯 앞장서 곶머리를 향해 둔덕길을 걸었다. 하지만 서울 소녀는 주춤거리며 따라가지 않았다. 왜 안 오냐? 저기서 경찰이 총 쐈어. 경찰은 저그 본부에 있는디. 서울 소년이 가리킨 곳은 동고지산 곶머리이고 안도 소년이 말한 경찰본부는 안도 중심에 솟아있는 상산 중턱 숲속에 있는 움막을 말하는 것이었다. 경찰들은 안도 지서나 벽돌로 지어진 학교 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시켜서 산 중턱 소나무 숲 사이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움막을 지게 하여 들어가 있었다. 안도는
상산에서 뻗어나간 산줄기가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져 바다에 닿아 있었다. 동서 갓곶머리가 바다를 오므리고 있는 것이 어미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듯이 보이는 곳이 이아포였다. 이아포에서 남쪽 마장거리에는 금오열도 마지막 섬 연도가 보였다. 솔개처럼 생긴 섬이라 주민들은 소리도라고 불렀다. 소리도는 조선시대 때 제주도로 귀양 가는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섬이었다. 물 뜬담서 왜 안 오냐? 빨랑 따라오란께. 싫다. 왜? 저기에서 경찰이 총 쐈다니까. 괜찮아. 암시랑 또 안 한께. 나만 믿고 와보러. 안도소년 유상태는 이태 전 군인들이 안도에 들어와 총을 쏘았지만 태어난 척했다. 그때는 군인들이 안도 사람들을 죽였어도 지금은 경찰이 인민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안도는 전쟁이 났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을 뿐이었다. 인민군들 어떻게 생겼던? 몰라. 서울은 인민군이 묵어불었다고 그러던디? 피난 내려와서 몰라. 서울 소년 가족은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피난 기차에 올라탄 피난민들은 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전에도 38선에서 잦은 충돌이 있었던 터였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대표 3명이 호소문을 들고 남한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호소문은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반민족주의자 9명을 제외하고 통일을 하자는 것이라 남한에서 체포해버렸다. 그래서 북한이 화가 나서 남침한 것이라고 피난민들은 여기고 있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군경 가족은 전쟁이 나자마자 트럭을 이용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갔다. 피난 기차에 올라탄 피난민들 상당수는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었다. 월남인 중에는 혼자서만 피난 가는 아저씨도 있었다. 식솔은 어떻게 하고 왜 혼자만 피난 가는 것이냐고 엄마가 묻자 아저씨는 미군이 곧 들어와서 북한 인민군을 쫓아낼 것인데 굳이 식구들 다 데리고 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럼 서울에 그냥 있지 왜 피난 가냐고 엄마가 다시 묻자 자신은 반공단체 간부로 일해서 잠깐 피신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미국은 멀어서 미군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하자 아저씨는 그러면 일본군이라도 데려와 빨갱이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은 대전에 도착하여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머물다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수원까지 밀고 내려오자 다시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야 했다. 반공단체 간부 아저씨 말은 엉터리였다. 북한 인민군은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고 있었다. 미군 작은 병력이 들어와 대전에서 인민군을 막았지만 어림도 없이 패하고 후퇴만 하고 있었다. 부산도 인민군이 묵어불었냐? 몰라. 미군은 봤는데 인민군은 못 봤어.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피난 왔냐? 여기야. 안도요. 서울 소년 홍춘복 가족은 부산 범일동 성남초등학교 서울 피난민 수용소에서 머물고 있었다. 서울에서 일찍 피난 내려온 사람들은 부산시에서 발급한 피난민증을 받고 피난 수용소에 들어가 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 피난민들은 임의대로 십승지지를 찾아다닐 수 없었다.
피난민들은 사전에 선택된 이동 경로를 통해 집결지로만 이동할 수 있었다. 피난민 이동 통제와 연락은 한국 경찰이 미 8군 사령부와 각 사단 사령관에게 보고한 다음 실시하도록 7월 25일 대구에서 한국 정부 차관들이 참석한 피난민 대책회의에서 합의했다. 피난민들은 북한 첩자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증과 피난증을 가슴에 꼭 지니고 명령에 따라 이동해야만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가 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민군이 대전까지 점령하자 그때서야 피난길에 나선 사람들 중에는 미군 방어선을 넘지 못하고 애꿎게 죽어나가는 피난민들도 있었다. 충북 영동 주곡리 사람들은 미군의 방어 작전에 따라 마을 소개 명령을 받고 노근리로 이동하던 중 인민군이 아닌 다른 미군 부대를 만났다. 피난민보다 먼저 후퇴하여 방어선을 치고 있던 제7기병연대였다. 미국 대사 무초가 미국 방어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하여 사격한다는 보고서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다음 날인 7월 26일이었다. 미군 제7기병연대는 방어선으로 다가오는 힘옷 입은 300여 주곡리 피난민 중에 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려 기관총을 쏘고 전폭기까지 동원하여 불안을 말끔히 제거하였다. 노은리에서 피난민들이 죽어나가기 전 부산 성남국민학교 운동장에 수용되어 있던 서울 피난민들한테도 이동 명령이 내려졌다. 계속해서 몰려드는 피난민들을 미리 분산시키고 미군 제2병참부대가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홍춘복 가족은 또다시 보따리를 싸야 했다. 서울 피난민 수용소 피난민들은 부산 연안부두 여수 뱃머리로 걸어가서 부산시에서 마련한 여객선을 타고 충무로 이동을 해야 했다. 1950년 7월 21일이었다. 여객선은 충무에 도착하여 서울 피난민들을 내려주고 부산으로 돌아갔다. 서울 피난민들은 충무에서 일주일 머물다 7월 27일 곡식 배급을 받고 다시 욕지도로 이동해야 했다. 욕지도에서 5일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 북한 인민군이 유엔군 낙동강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진격하고 있었다. 전남 지역을 점령한 인민군 6사단 방호산 주력부대도 순천에서 진주로 향하고 있었다. 욕지도로 이동해 있던 서울 피난민들에게 또다시 이동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는 엄청 커다란 목선 3척이 욕지도 서울 피난민 1000여 명을 한꺼번에 나눠 태웠다. 서울 소년 홍춘복 가족이 탄 목선은 석탄 같은 화물을 싣고 다니는 발동기 화물선이었다. 뱃머리 이물에는 높다란 기중기 기둥 3개가 서로 벌어진 채 꽂혀 있었다. 그중 가장 높은 기둥에는 태극기가 매달려 펄럭거렸다. 넓은 갑판 중앙 선장실은 3층 높이라서 선장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다. 선장실 및 선실에는 보따리나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들이 짐짝처럼 들어차 앉았다. 선실 및 기관실로 내려가는 계단에도 피난민들은 엉덩이를 붙였다. 배 꽁무니 쪽 고물에는 물통을 받침대로 나무 판자로 평상을 2층으로 만들어 놓아 거기에만 좋게 20여 명이 올라탈 수 있었다. 피난 화물선이 욕지도를 떠난 날이 1950년 8월 2일이었다.
욕지도에서 세 척이 같이 떠나긴 했는데 항해 도중에 다른 두 척과는 해상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헤어졌다. 서울소년 홍춘복 가족이 탄 피난 화물선이 오은하절에 안도와 소리도 사이를 지나고 있는데 안도 곶머리에서 총소리가 났고 경찰 검문을 받기 위해 이하포에 닷을 내려야 했다.